네, 안녕하십니까. 18번, 18번, 네, 소의 변경. 소송을 바꾼다. 우리가 어디서 얘기가 나왔었냐면, 그 피고 경정에서 나왔었죠. 네, 피고 적격 소송 요건 얘기했을 때, 피고를 바꾸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싸움의 상대방이 바뀌면 그것은 싸움 자체가 바뀌는 것이다. 싸움이 바뀌었다. 바로 소송이 바뀌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얘기하기를 소의 변경이라는 것은 구소 취하와 신소 제기가 결합된 것이다. 그래서 옛날 것을 버리고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 라는 뜻이죠. 구소 취하, 신소 제기. 그러면서 구소 취하 부분에서는 소 종료에 대한 내용이, 그 다음 신소 제기 부분에서는 소의 개시에 대한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개시, 소송물, 소종료 이렇게 들어가면 그게 뭐예요? 처분권주의죠. 처분권주의 적용되는 영역. 처분권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소의 변경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원고의 신청이 있어야 된다. 법원의 직권에 의해서 소변경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는 없는 것이다. 소변경은 법원이 허가 결정이나 각하 결정을 하게 된다. 허가나 각하를 한다는 것은 신청이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거죠. 뭔가를 신청을 해야지 허가를 해주든지 각하를 하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개입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소송이 진행 중일 때나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 집행정지라거나 아니면 소송 참가라거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소송이 뭔가 끝나고 새로 시작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소송 진행 중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법원이 직권으로 개입을 해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고 소송 참가하도록 참가 명령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랬었습니다. 소변경이라는 것은 구소취하와 신소제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 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소송의 계속 중에 원고의 청구가 전부나 일부 청구의 전부나 일부를 변경하는 것이다. 이것은 소송 절차를 유지해서 소송자를 승계한다. 원래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신소제기. 원래는 이제 새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거죠. 새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새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소장 접수부터 해가지고 했던 절차를 다시 또 다 밟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느니 약간 내용이 바뀌는 정도라고 한다면 법적으로는 분명히 다른 소송이지만 사실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소송 자료도 좀 승계하고 하는 것이 이것이 재판의 효율성에 있어서 훨씬 더 유익하다라는 측면에서 인정되는 게 소변경이겠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소의 변경이라고 하게 되면 우선 행정소송법에도 소변경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우리 행정소송법을 한번 보시게 되면 21조, 22조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21조. 법원은 취소 소송을 장애 처분 등에 관계되는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당사 소송 또는 취소 외의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서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를 허가하는 경우 이 책 다시 찍어야겠다. 그쵸? 이를 허가를 하는 경우 어떻게 목적 조사가 두 개나 들어갔잖아요.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그렇죠? 이를 허가하는 경우에 피고를 달리하게 될 때에는 법원은 새로이 피고가 될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 결정의 정보는 새로운 피고에게 송달해야 되며 새로운 피고는 법원의 허가 결정에 대해서 즉시 항고할 수가 있는데 법원의 소의 변경 신청에 대한 허가 결정이 있을 때에는 새로운 소송은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 제기된 것으로 보며 종전의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다 아는 얘기죠. 다음 테마 넘어가겠습니다. 소변경. 지금 여기서는 소의 종류를 바꾸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다시 보도록 하고요. 지금 뭐라고 했냐면 취소 소송을 뭐로 바꾼다고 했어? 당사자 소송으로 바꾼다고 했죠. 취소 소송을 취소송 외의 항고 소송으로 바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소의 종류가 소의 형식 자체가 바뀌는 상황이죠. 소의 종류의 변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조로 가보시게 되면 행정청이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소가 제기된 후에 변경한 때에는
뭐가 바뀌었대? 소송 도중에 처분이 바뀐다라는 거죠. 처분이 바뀐다. 처분의 변경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고의 청구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은 언제 쓰는 거예요? 소장에 쓰는 거야. 소장에. 우리가 소장 접수할 때 소장에 보면은 위쪽에다가 청구 취지를 씁니다. 밑에 쪽에다가 청구 원인을 씁니다. 청구 취지라는 것은 내가 인용 판결을 받을 때 있죠. 청구 인용 판결을 받을 때 그때 판결문의 판결 주문에 쓰여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문구를 청구 취지 부분에다가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동작구청장이 갑에게 2018년도 1월 15일 날 행한 A라는 내용의 처분을 취소한다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렇게 쓰면은 만약에 청구가 인용되면 원고의 주장이 오르면 그러면 그거를 복붙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복사해서 판결문 주문 부분에 윗부분에다가 그대로 붙여 넣어줍니다. 그러면 내 말이 맞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청구 취지는 왜 그런 내가 주장을 하는 것인지, 왜 그것을 원하는 것인지에 대한 원인이, 그 이유가 밑에 부분에 청구 원인 부분에 작성이 되는데, 청구 취지를 바꾸면 당연히 내가 구하는 내용이 바뀐 거니까 법원이 심판해야 되는 내용도 바뀌겠죠. 법원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내용, 즉 소송물도 바뀝니다. 소송물이 바뀌면 소가 바뀌는 것이 당연하겠고요. 그런데 청구 취지만 갖고는 불분명할 때가 있어요. 불분명할 때, 이게 무엇을 구하는 것인지가 불분명할 때, 그런 경우에는 청구 원인의 내용을 살펴서 청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법원이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까지 같이 언급이 된 거고, 이것은 이제 청구를 바꾼다는 뜻이에요. 청구라는 것은 뭐예요? 청구라는 것은 소송과 같은 말입니다. A 청구, A 소송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청구를 바꾼다 그러면 소송을 바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신청을 할 수 있고 여기도 역시 신청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법원은 결정으로서 소송 절차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판결이 아니라 결정이죠. 판결은 그 사건에 대한 최종적 결론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판결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고, 결정이라는 것은요, 그러한 판결을 내릴 때까지 필요한 절차, 소송 절차에 관한 판단을 재판을 우리가 결정이라고 하게 되죠.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변경되는 청구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뒷부분 같은 경우 우리가 봤었죠? 언제 봤었어요? 행정소송법 18조 3항 3호와 그 다음에 22조 3항 이렇게 비교를 해봤었던 거 기억합니까? 처분이 바뀌었을 때 기억나죠? 어떻게 가는 거야? 1억을 9,999만 9,999원으로 바꾸는 거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그래, 기억이 안 나겠지. 기억이 날 때까지 떠들어주는 게 나의 역할이지.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가 행정심판 전취주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물적 관련성, 인적 관련성, 내용적 관련성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인적 관련성과 내용적 관련성은 반드시 같아야 될 필요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뭐하고의 관계예요? 행정심판 전취주의가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둘에서 두 단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행정심판을 청구했던 청구인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반드시 같아야 된다? 그럴 필요는 없다고 했죠. 그 다음 두 번째, 행정심판에서 처분이 위법이라고 주장했던 사유, 청구 사유하고 행정소송에서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사유가 반드시 같아야 된다? 그럴 필요는 없다고 했죠. 학습 효과라는 것이 있는데 사람이 바보도 아니고 똑같은 걸 두탕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처분과 그 다음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는 처분, 그래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계쟁 처분만은 같은 처분이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물적 관련성, 같은 처분이어야 함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그 예외가 인정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18조 3항 3호하고 22조 3항이었었습니다. 처분이 바뀌는 거지, 처분이. 근데 국세 같은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전 국민한테 1억씩 걷는다고 했잖아요. 전 국민한테 1억씩 걷는다. 5천만 명한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심판을 거쳐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 있겠지. 근데 심판을 거쳐왔어요. 아무리 빨리 끝난다고 하더라도 거쳐왔는데 얘가 1원을 받고 1원을 처분의 내용이 바뀌었죠.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이 되기 위해서는 방금 우리가 처분이 동일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동일 상대, 동일 내용, 동일 사유여야 한다라고 했지. 그죠? 멍 때려. 멍 때리는 거 아니지. 멍 표정이지. 멍 표정. 표정은 언제나 멍 표정을 지는 게 좋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눈을 너무 똑바로 뜨고 있으면 피곤해. 그렇죠? 하지만 정신은 멍 때리면 안 돼. 정신은 언제나 아주 바르고 곧게 똘망똘망하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화책에 보면 내가 만화를 보진 않지만 나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한 명 나오잖아요. 만화책에. 구영탄이라고 있어요. 구영탄이라고 검색해보면 나올 겁니다. 여러 가지 나와요. 뭐 권투 선수로 나오고 뭐 야구 선수로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구영탄이라는 캐릭터를 보면 나랑 똑같이 눈을 안 뜨고 있습니다. 눈을 반을 감고 살아. 에너지 관리 차원이죠. 하지만 정신은 언제나 바짝. 알겠어요? 뭐 해야 된다고 했어? 처분만큼은 같아야 된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과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처분만큼은 같아야 된다. 물적 관련성. 그런데 사실심 변론 종결 이전에 처분을 바꿨을 때, 이후에 처분을 바꿨을 때 두 개를 비교를 해보시고, 세금 같은 경우에 심판을 거쳐야 되는데 1원을 바꿔버리면 처분의 내용이 바뀌었죠? 내용이 바뀌면은 그럼 다시 소송 제기해야 되잖아요.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데 또 심판 거쳐야 되잖아요. 또 심판 또 거쳐갔단 말이야. 그럼 또 1원을 또 내래요. 그러면은 9,999만 9,998원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 그러면 또 소송 제기하려면은 그거 안 낼 거잖아. 9천만 원 안 낼 거니까 또 소송 제기하려면은 또 심판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국가의 농간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심까지라고 하게 되면은 처분 변경에 따른 소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22조를 적용을 시키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8조 사망 3호에는 무슨 내용이 있었냐? 거기에는 사실심 변론 종결 이후에 이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처분을 바꿨다, 국가 농간을 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소변경이 안 되니까 새롭게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이거지. 당연히 그때도 심판을 또 거쳐가야 된단 말이야. 안 거쳐도 된다라는 거죠. 안 거쳐도 된다. 그래 버리면은 심판의 대상이 됐던 처분하고 소송의 대상이 되고 있는 처분이 서로 다른 처분이 돼 버리잖아. 그럼 물적 관련성 깨지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때 했던 얘기가 지금 얘기 나온 22조 사망 쪽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소변경에 대한 얘기가 지금 21조하고 22조하고 이렇게 두 개가 나왔어. 두 개가 나왔는데 뭐야, 나보고 X라는 거야? 아니 세상에 나를 X라고 얘기할 만한 인격체가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돼? 이런 자신의 인격을 도야하고 저를 비판하십시오.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야, 그렇지? 수업 못 하겠어. 갑자기 기분 나빠. 뭐 얘기할래? 소변경. 소변경 봅시다. 소의 변경. 소의 변경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청구의 변경.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소변경 변경한다 하게 되면 항상 교환적 변경과 추가적 변경과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교환적 변경입니다. 교환적 변경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바뀌면 변경이야. 바뀌면. 그러면 구소는 뭐고 신소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원래 있었던 소송 구소가 있고 요거를 이렇게 신소로 이렇게 바꾸게 되면 교환적 변경 같은 경우에는 원래 소송이 A 청구였었는데 그것을 뭐로 바꾸는 거냐면 B 청구로 이렇게 바꾸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추가적 변경은 원래 구소는 A 청구였었는데 뭐로 바뀌는 거냐면 A 플러스 B 청구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A 플러스 B 청구로 이렇게 바꾸는 거는 이 추가적 변경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또 다른 이름이 또 하나가 있어요. 이름이 소변경이라고 해도 포함되는 건 맞습니다. 그것도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소변경 안에는 이와 같은 추가적 변경이 포함된다는 거야. 그런데 이 친구의 이름에는 소의 병합
병합이라는 이름이 있단 말이에요. 병합이라는 이름이.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변경 그러면 저 소병합을 포함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지만, 하지만 행정소송법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행정소송법은 우리가 10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조로 가보시면 약 8로 왔느냐, 그쵸? 10조, 예,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서 얘기했었나요? 네, 10조가 11조로 잘못되어 있을걸요, 그죠? 구조 다음이 10조입니다. 구조 다음이, 예, 10조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취소 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까지 관련 청구소송을 병합하거나 피고 외의자를 상대로 한 관련 청구소송을 취소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련 청구소송에는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 부당이득 원상회복 등 청구소송과 당해 처분 등과 관련되는 취소이 포함된다. 이렇게 돼 있죠. 10조입니다. 10조. 예, 10조에는 뭐가 있어요? 소병합이 있다는 거야. 소병합이.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소병합 같은 경우에는 몇 조에 따로 있어요? 얘는 10조에 따로 있다 이겁니다. 행정소송법 10조에 따로 있으니까 소변경이라고 되어 있는 21조, 22조 22조 여기에 있는 21조와 22조 같은 경우에는 오직 어디에만 국한되는 내용이다? 교환적 변경에만 국한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종합적인 해석이 될 수가 있겠죠. 정리하면 행정소송법은 소의 변경에 대한 규정과 소의 병합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따라서 21조, 22조는 소병합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얘는 교환적 변경만을 말한다. 그래요. 지금 보시다시피 행정소송법에는 소변경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다 해결이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우리 행정소송법에 있는 내용들은 다 뭐였습니까? 행정소송법에 있는 거는 행정소송에서만 인정되는 아주 특수한 절차들만 다루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 그런 건 어디로 넘어가야 되겠냐면 8조 2항을 타고 어디로 가요? 8조 2항을 타고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법원조직법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소송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민지법, 민소법, 그리고 법원조직법, 조직법 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가게 되면 있잖아요. 어디 있냐면 민사소송법 262조에 있어요. 민사소송법 262조에 가게 되면 소변경에 대한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21조, 22조로 안 되면 262조로 가게 되는 거지.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소의 변경은 행정소송에서의 소의 변경은 어떤 게 있고 어떤 게 있을 수가 있냐면, 첫 번째 행정소송법을 먼저 적용시켜야 되겠죠. 행정소송법하고 민사소송법하고 어느 게 특별법이고 어느 게 일반법이야? 소변경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뭐가 특별법이야? 행정소송법이 특별법이지? 그러니까 여기에는 행정소송법, 행소법상 소변경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있을 수 있겠고, 이걸로 해결이 안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 민소법상 소변경에 대한 문제로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에는 방금 전에 21조하고 22조하고 이렇게 두 개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21조에 있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소의 종류의 변경입니다. 소의 종류를 바꾸는 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2조는 처분 변경에 따른 소의 변경이죠. 얘는 처분 변경이 있을 때 소송을 바꾸게 됩니다. 처분 변경에 따른 소의 변경 이렇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일로 넘어가게 되면은 행정소송법은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세요. 순서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1조 있죠? 21조가 어디로 가냐면 37조로 가요. 21조가 37조로 가고 37조가 42조로 갑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요, 22조가 38조 1항으로 가고, 그 다음에 44조 1항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소변경이라는 것은 구소취하 신소제기죠. 구소를 신소로 바꾸는 거지. 그런데 21조는 구소가 뭐야? 취소소송이죠. 그거를 뭘로 바꿔? 당사자 소송이나 취소 외의항고 소송, 무효등광기 소송, 부자격파일 소송 쪽으로 바꾸겠지. 그 다음에 저기에 있는 37조는
저거는 21조를 준용을 하는데 어디다가 준용을 하냐면 취소송 외의 항고송으로 준용합니다. 취소송의 외의 항고송에 뭐가 있어요? 무효등 확인소송하고 부작용 파행소송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무효등 확인 소송을 취소송으로 바꾸거나 당사소송으로 바꾸는 내용 and 부작용 파행소송을 취소송이나 당사소송으로 바꾸는 내용 이 37조에 있어요. 37조에 뭐야? 구소가 취소송 외의 항고송이야. 구소가. 그 다음에 42조로 가게 되면 이번엔 남은 거 하나 있네요. 당사자송이 구소입니다. 당사자송이 구소고 구소가 당사소송이야. 당사소송을 항고송으로 바꾸는 거 그게 바로 42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전부 다 소의 종류가 바뀌고 있는 건 맞고요. 뭐로 바꿀 것이냐? From A to B에서 A를 기준으로 가는 거야. 구소가 취소송이면 21조에 그 다음 취소송 외의 항고송이면 37조에서 21조를 준용합니다. 그 다음에 구소가 당사소송이면 42조에서 21조를 준용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일반 준용 규정으로서 취소송 외의 항고송 같은 경우에는 38조 1항과 2항에서 준용을 시키고 있어 왔잖아. 지금까지 일반 준용 규정인 38조를 사용하지 않고 별도 준용 규정으로 37조와 42조를 별도로 두고 있다는 거야. 그 아주 특이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22조에 있는 처분 변경에 따른 소변경 같은 경우에는 원래의 일반 준용 규정인 38조하고 44조를 사용해서 취소송 외의 항고송 및 당사소송 쪽으로 준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따라왔죠? 네. 이런 식으로 지금 행정소송법상 소변경에 대한 규정이 있고 그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행정소송의 종류는 총 4개가 있었단 말이야. 항고소송이 있고 당사소송이 있고 그다음 민중소송이 있고 기관소송이 있고 이렇게 있었지. 근데 이 기관소송, 민중소송 같은 객관적 소송은 행정소송법에서 서비스로 주는 것이라고 했죠. 원래의 소송이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항고하고 당사소송이라는 주관적 소송만 보면 되는 거지. 그렇게 치면은 지금 행정소송법에는 행정소송 간의 소변경에 대한 규정만 두고 있는 거죠. 오케이? 행정소송 간의 소변경 규정만 두고 있습니다. 그럼 민사소송하고 행정소송하고 사이의 소변경에 대한 내용은 안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내가 민사소송으로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국가배상 청구를 우리는 당사소송으로 보지만 판례는 민사소송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보면은 영업정지 취소를 제기했는데 소송 도중에 정지기한이 경과됐어. 그리고 가중요건은 없어. 또는 가중요건이 있는데 연 이후에 통산 12개월 같은 추가 요건에 걸려버렸어. 그러면 이 친구 각하될 거 아니야. 각하될 위기에 처했을 때 난 영업정지 기간 동안 영업을 못했어. 그래서 손해가 발생했지. 손해 부분에 돈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배상으로 소송 바꿔야겠죠. 결국은 한 사건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소변경을 할 때 행정소송이 구소가 되는 거고 민사소송이 신소가 되는 거고 근데 이런 게 가능하다란 말은 행정소송법에는 한마디도 없다. 이거지. 그럼 뭘로 가야 돼? 민사소송법으로 넘어가야지. 그러니까 민사소송법 262조로 간다고요. 그 다음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조금 어렵게 나오게 되면 행정소송법의 21조, 22조와 같은 소변경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이것이 민사소송법상 소변경 규정을 배척하는 규정이 아니다. 이겁니다. 배척하는 규정이 아니다. 그러니까 8조 2항을 근거로 준용할 수 있잖아. 있는데 21조, 22조가 만약에 배척 규정이 맞다. 배제 규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 8조 2항에도 불구하고 민소법상 소변경은 우리 행정소송에서 통용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단 말이지. 하지만 그게 아니다. 아니니까 8조 2항 있으니까 8조 2항 근거로 해서 준용해서 쓸 수 있는 게 맞고 이걸 근거로 이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사이의 소변경이 과연 가능할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무조건 된다가 아닙니다. 그쪽에 또 요건을 갖춰야 될 거 아니겠어요? 민사소송법에도 소변경을 하기 위한 요건이 있단 말이야. 그 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을 근거로 해서 무엇과 관계해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사이에 있어서의 소변경이 과연 허용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하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민사소송하고 바꾸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위에 같이
소의 종류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처분 변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인데도 소 변경이 필요할 때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청구 내용을 바꿔야 되는 경우, 청구 내용을 바꾼다는 것은 청구의 범위를 확대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청구의 범위를 축소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청구 내용의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종류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민사소송과 사이에서 바꾸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요 다음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런 논의들이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소변경 가능성과 관련돼서 다루게 되는 내용들이다. 먼저 첫 번째 저걸 한번 볼게요. 소의 종류의 변경. 어떤 케이스들이 있을까? 취소 소송하고 무효등 확인 소송하고 from 취소성 to 무효 확인 소송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취소하고 무효 확인 소송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냐? 소송 재판 단계하고 본안 재판 단계하고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느 쪽이 더 엄격합니까? 소송 재판 단계에서는 취소하고 무효 확인 소송은 어느 게 더 국민한테 훨씬 더 유리해? 엄격하면 불리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완화 적용시키게 되면 유리해질 겁니다. 국민한테. 어느 게 더 엄격합니까? 취소이 더 엄격하죠. 나머지는 다 똑같아. 대상 적격, 원고 적격, 협의 소익, 피고 적격 여기까지는 취소이랑 무효확인소이랑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바로 행정심판 전치주의 제소기간이란 말이야. 그래서 전치주의, 제소기간 두 개를 생각을 해봐봐. 얘네들은 취소에는 적용이 되죠? 전치주의라는 것은 대량성, 전문성에 대한 문제인데 무효인 처분에는 그런 게 없다고 했었습니다. 제소기간이라는 것은 공정력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무효인 처분에는 그런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전치주의와 제소기간이 무효확인 소송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소송재판 단계에서는 무효확인 소송이 훨씬 더 국민한테 유리합니다. 하지만 본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취소에서는 처분이 위법인지만 보게 되죠. 위법 심사만 하고 위법하면 바로 인용을 해줍니다. 하지만 무효확인 소송 같은 경우는 어때요? 1단계에서 위법 심사를 하고 2단계에서 효력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위법인지 파악이 되면 그 다음에는 무효인지까지 들어가죠. 어떤 게 더 인용되기가 수월합니까? 취소이 더 수월하죠. 거꾸로 본안 재판에서는 취소이 더 유리합니다. 소송 재판에서는 무효확인 소송이 더 유리하고요. 본안 재판에서는 취소이 더 유리하죠. 여기에 착목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게 되면 먼저 내가 구소로 취소를 얘기했는데 전치주의나 제소기한을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전치주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한번 볼까요?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익 처분에 대해서 공무원 소청심사라는 행정심판을 거쳐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청심사는 청구기간이 며칠이냐? 30일이에요. 30일. 30일이 지나면 못 지나거든. 제소기간 90일은 안 지났어 아직. 지금 며칠이야? 현재 60일입니다. 60일. 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소송 못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못 제기하죠. 왜? 심판을 못 거치니까. 심판을 못 거치면 제소기간은 남아있어도 결국 소송은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소기간 만약에 90일이 지났다. 이런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때는 애누리 협정 소송 절대 못 가죠. 90일 지났는데 소송 어떻게 갑니까? 90일이 제소기간인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전치주의나 제소기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지금 내가 취소를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만간 각하되겠죠. 그럼 뭘로 바꾸면 돼요? 무효항소송으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바꿔야 될 때가 있어요. 특히 어떨 때 이런 경우 생각해봐. 우리가 전치주의와 제소기간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는 그 처분의 위법의 정도가 무효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취소송을 제기했던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면 얘는 무효확인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본안에서 인용될 수 있는 친구가 맞잖아요. 무효인 처분이라는 전제를 깔았죠. 하지만 우리 판례는 뭐라고 보이냐? 무효선언을 구한 취소는 어쨌든 취소 소송의 소장을 접수했기 때문에 전치주의와 제소기한을 적용시킨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는 각하될 거란 말이야. 무효확인 소송 넘겨버리면 어떻게 돼? 넘겨버리면 전치주의 제소기한 필요가 없잖아. 그럼 본안 들어가겠지? 근데 무효인 처분이잖아. 그럼 인용되겠지? 이렇게 취소 소송을 무효확인 소송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닌데, 이리 봐봐. 내가 행정심판을 거쳤다? 행정심판을 거쳤는데
그리고 소송을 제기하는데 소송도 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또 내가 또 소송도 제기했어요. 그런데 내가 제기한 소송은 무효확인 소송이었어요. 그건 내 마음이지, 그쵸? 무효확인 소송에는 전치주의가 적용 안 되죠. 하지만 내가 행정심판에 못 거치는 건 아니죠. 내 마음이죠. 거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효확인 심판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거쳐왔단 말이야. 거쳐왔고 그 다음에 그 소재기한 시점을, 물리적 시점을 생각을 해보면 행정심판을 거쳤을 때는 제소기간 특례규정 적용을 받죠. 그래서 재결서 정보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아닙니까? 근데 그 90일 안에 소송을 제기했어. 근데 굳이 지킬 필요는 또 없었던 거야. 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거니까. 굳이 필요 없는 행정심판과 제소기간을 다 지켜서 왔는데 우리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보니까 본안 들어왔지? 생각해보니까 무효까지는 아닌 것 같아. 분명히 위법은 위법이야. 무효까지 내가 증명할 자신은 없어요. 이렇다면 어떻게 돼? 취소로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신소가 적법하면 구소를 신소로 바꿔줄 수 있다고 했지. 지금 무효확인 소송인가 굳이 지킬 필요 없었던 전치주의와 제소기간 다 지키고 있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당시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시점에 취소를 제기했다고 가정적 판단을 내려보게 되면 당시에 취소는 적법했던 것으로 볼 수 있죠. 신소는 적법한 거죠. 그러면 from 무효확인 소송 to 취소의 변경은 충분히 가능한 거지. 이렇게 또 바꿔야 될 때가 있어요. 본안에서 더 불리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때요? 원래부터 부작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부가 없었던 겁니다. 수익적인 처분을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근데 거부는 없고 부작위였어. 내가 그래서 부작위 위협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부작위 위협 확인 소송 도중에 거부 처분이 나온 겁니다. 부작위 위협 소송은 무슨 소송이에요? 절차적 심리만 하는 소송이죠. 응답만 끌어내면 되죠. 거부라는 응답이 이미 나왔잖아요. 그럼 이미 목적은 달성했지. 그럼 각하시켜야 되는 거잖아. 그럼 내가 원하는 걸 달성한 건 맞아요? 부작위 위협 항의송의 소송의 목적은 응답이 맞지만 진짜로 내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허가를 받는 거잖아. 근데 거부가 된 거잖아. 내가 만족하고 물러서진 않겠죠. 난 또 거부처분 취소를 제기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럴 땐 부작위 위협 항의송을 거부처분 취소로 바꾸겠죠.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원래부터 거부처분이 있었어. 그런데 내가 그게 부작위인 줄 알았어. 이런 게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거부라고 한 건지 아니면 가만히 있는 건지 애매한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실제로 법적으로 거부가 있는 게 맞아. 근데 내가 소송의 형식을 오지정, 잘못 지정해서 부작위 판송을 제기했던 거야. 그러면 이럴 때는 부작위 처분이 거부 처분으로 변경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종전에도 거부 처분이 있었고 지금도 거부 처분이 있고 이런 상황이지만 지금의 부작위 위협 항의송을 거부 처분 취소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또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 그대로 거꾸로 돌리면 원래부터 부작위였었는데 오지정 부작위였었는데 내가 실수로 거부인 줄 알고 거부처분 취소를 제기했었다면 그 취소를 부작위 판송으로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봐요. 만약에 공무원이 국가직 공무원 시험 보게 되면 우리가 국가공무원법 33조 무조건 확인하고 보죠. 지방직 시험 볼 때 우리가 지방공무원법 21조 분명히 31조 분명히 확인을 하고 시험 봅니다. 이게 무슨 규정이야? 결격사유 규정입니다. 결격사유.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사람들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시험에 합격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행해진 임용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고 무효인 처분입니다. 왜냐? 법에 뭐라고 돼 있어요? 다음 사유가 있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라고 돼 있지. 공무원이 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근데 공무원으로 임명 처분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임명 처분은 특허죠? 임명 처분은 법의 정면으로 위반되는 처분이잖아. 위법한 처분이죠. 그리고 그 사실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건 명확하다 미쳤나 보다. 무효인 처분입니다. 명확하지 않음에도 무효인 처분입니다. 거꾸로 얘기했어요, 지금. 명확하지 않아요. 명확하지 않습니다. 왜 명확하지 않지? 명확하면 국가가 실수로 그러면 결격사유인 사람 임명처분 하겠나? 딱 보면 얼굴에 전과자라고 써있어.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딱 보고 그 사람이 결격사유에 있는 사람인지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결격사유라는 것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우리 판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격사유는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소극적 요건이죠. 소극적 요건이죠. 그러니까 성적 이만큼 받아야 돼 시험에서, 또는 학력 이만큼 돼야 돼, 또는 경력 이만큼 돼야 돼, 이런 요건들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적극적 요건이죠. 학력이라거나 성적이라거나 뭐 경력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적극적 요건입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여자 하사관 임용하는데 중졸인데 고졸이라고 뻥카 치고 들어간 경우 막 이런 경우 있거든. 그거는 유효합니다. 예, 이런 식의 학력 요건 같은 경우에는 잘못 판단 내린다 하더라도 취소 사유로 봐요. 근데 그건 이제 약간 능력 부족 뭐 이렇게 보는 거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 소극적 요건 같은 경우에 절대 이런 놈은 공무원 되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판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격 사유는 절대적 소극적 요건이라고 표현해버립니다. 절대적 소극적 요건. 이거 원래 무슨 요건이야? 소극적 요건이지? 근데 절대적 요건이라고 하는 거야. 절대적 요건이다. 그 얘기는 취소 사유냐 무효 사유냐, 즉 유효냐 무효냐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원래대로의 중대 명백성설을 적용시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중대한 위법이고 또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위법일 때만 무효라고 보던 우리의 일반적인 원칙을 적용시키지 않고 결격 사유 있는 사람에 대한 임명처분하면 무조건 무효로 보겠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면 생각해봐요. 내가 임명처분 받았는데 임명처분 시점에 위법성 판단 기준시는 언제야? 그 처분 시점이지. 그 임명처분 시점에 결격 사유가 있었던 사람이야. 근데 나한테 임명처분이 나왔거든. 그리고 나서 난 내가 공무원이라고 생각했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난 출근했고 근무를 했어. 그리고 15년을 근무를 했는데 성실하게 아무 문제 없이 근무를 했는데 나중에 감사 결과 나한테 당시에 결격 사유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이 돼버리고 말았어. 그래서 임용권자가 나한테 당연퇴직 발령 통지를 내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연퇴직 발령 통지는 말이 당연퇴직 상태라고 발령하는 통지가 나온 거지만 실제 의미는 바로 뭐냐면 너에 대한 임명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의미의 임용 취소 행위라고 파악하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고 옳은 입장입니다. 임용 취소 행위입니다. 그러면 이 당연퇴직 발령 통지, 임용 취소 행위가 처분이 아니야. 만약에 그게 처분이라고 한다면 나는 거기다가 취소를 얘기할 수 있겠죠. 왜 나한테 그러냐. 난 15년이나 근무했으니까 나의 신뢰를 보호해라.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할 수 있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임명처분이 무효잖아. 그럼 난 공무원의 지위가 발생한 적이 없잖아. 그럼 난 현재 공무원의 지위에 있지 않잖아. 그러면 임명 취소라는 것은 나의 공무원의 지위를 상실 박탈시키기 위한 행위인데 임명 취소 행위에 의해서 나의 공무원의 지위가 변동되는 게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잖아. 나 원래부터 공무원 아니었고 내가 공무원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사실의 통지,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단순히 확인해주는 의미밖에 없다면 처분이 아니죠. 그러면 이 당연퇴직 발령 통지에 대한 취소를 제기하면 어떻게 돼? 처분이 아니니까 대상 적격이 없지. 각하돼 버릴 거란 말이에요. 이럴 땐 뭘 제기해야 돼요? 이럴 땐 당사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당사소송을.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항고소송을 제기할 문제가 아니고 뭘 제기한다?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하죠.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이라는 당사소송을 제기해서 나에게 공무원의 지위가 있는 게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취소 소송을 당사소송으로 바꾸는 뭐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 만약에 근로복지공단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기죠 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나한테 내가 회사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어요. 산재보험료를 부과했습니다. 산재보험료를 부과했는데 내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 보험료 부과는 정말 얼척없다. 따라서 나는 국가에게 근로복지공단한테 돈을 내야 될 채무가 없다, 의무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게 승소하기 위해서는요 부가처분이 무효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가처분이 원인이 되고 있고 채권 채무 관계가 결과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부가처분의 효력이 만약 있다면 나는 돈을 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채무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무효인 처분이라면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이 승소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게 잘못되긴 했는데 만약 취소 사유라면 어떻게 돼요? 취소 사유라면 법률상 원인이 있는 거잖아 지금. 그러면 난 채무 존재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의 법원은
당사자 소송의 수서법원이잖아. 당사자 수서법원은 권한 있는 기관이야, 없는 기관이야? 없는 기관이지. 취소송의 수서법원과 그 다음에 행정심판위원회와 그 다음에 처분행정청 3명만 권한 있는 기관, 취소권이 있는 기관이라고 했지. 당사자청의 수서법원은 비록 그것이 행정법원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권한 없는 법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구성요건적 효력에 저촉됨이 없이 판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 부과 처분은 있다는 전제 하에서 그 다음에 법률관계에 대한 재판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렇게 해버리게 되면 기각 판결 나오죠. 그럼 뭘로 바꿔야 돼요? 이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이라는 당사자 소송을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이라는 항고 소송으로 취소로 소를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예, 지금 내가 얘기한 거는 취소를 무효로, 취소를 부작위로, 무효를 취소로, 부작위를 취소로, 무효를 부작위로, 당사성을 취소를, 취소를 당사성을 이렇게 행정소송끼리 소의 종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들을 예로 한번 들어본 겁니다. 그게 바로 몇 조냐? 21조가 되는 것이죠. 21조의 소의 종류의 변경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22조에 대한 부분은 처분이 바뀌는 부분인데 우선 이 생각을 먼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작위 위법 항의송을 거부 처분 취소로 바꾸는 게 가능할까? 문제가 나오면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교수님들이 중시하는 부분 이거밖에 없거든. 먼저 여기서 이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행정심판 전치주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공무원인데 승진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임용권자가 무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부작위를 했죠. 그러면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같은 경우에는 행정심판 전치주가 적용되니까 국가공무원이면 16조 1항, 지방공무원이면 20조의 2에서 필요적 전심 절차 규정을 두고 있고 따라서 소청심사를 거쳐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 소청심사라는 공무원법상의 특별행정심판 절차에도 행정심판법과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다 취소심판, 무효등황심판, 음행심판 이렇게 3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국가공무원법 14조에 보면 3개가 있다라고 아예 대놓고 나와 있어요. 3개가 있는데 말이야, 내가 부작위에 대해서 음행심판을 제기했겠지. 부작위는 음행심판밖에 안 되잖아. 그 음행심판 제기를 했습니다. 제기를 했는데 기각이 됐거든. 기각이 되네 졌어. 그러면 소송으로 넘어가겠지. 넘어가서 내가 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합니까? 기각 제기에 대한 취소를 제기합니까? 부작위에 대한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라고 했지. 이유는 원처분 중심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죠? 재결의 고의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이상 기각 재결은 원칙적으로 고의한 위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의한 위법을 주장하는 게 아닌 이상 원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것이고, 따라서 소청심사로 부작위에 대한 음행심판 기각이 됐으면 소송은 부작위 합의소송을 제기해야 된다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느껴보라고 했어? 부작위가 처분이 맞구나 라는 거죠. 판례도 부작위가 처분이 맞다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작위라는 처분이 존재하는 거니까 원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라 그랬더니 부작위라는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래요. 부작위는 처분이 맞습니다. 맞는데 부작위 처분에 대한 부작위 합의소송을 제기했어요. 근데 소송 도중에 뭐가 나와버렸어? 거부처분이 나와버렸다 이거야. 그러면 부작위 합의소송은 응답을 유도하는 게 목적인데 이미 응답을 해버렸으니까 목적 달성된 거죠. 이미 목적 달성 각각 상황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원하는 걸 궁극적으로 달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거부처분 취소로 소변경을 하고자 하는 요구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38조 1항이라고 썼잖아요. 38조 1항 22조에 있는 처분 변경에 따른 소변경에 대한 규정을 어디에는 준용을 안 하고 있냐? 무효등 확인 소송에는 준용을 하고 있는데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는 준용을 안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준용 안 하고 있어요. 38조 1항만 준용을 하고 있고 2항은 준용을 안 하고 있어요. 과연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취소 소송으로 바꾸는 처분 변경에 따른 소변경 규정이 없어. 우선 이럴 땐 먼저 이거부터 생각해봐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거부 처분 취소로 바꾸는 경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어. 하나는 원래부터 거부 처분이 있는 상황이야. 원래부터 거부 처분이 있는데 내가 실수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제기한 거야. 뭔 상황이죠?
오지정. 그러면 내가 잘못해서 부작용 판송을 제기해서 제대로 거부처분 지정으로 바꾸려고 하는 경우라고 하면 이거는 22조와 관련성이 있다 없다? 22조와 관련성이 하나도 없다. 그냥 이거는 처음에도 거부처분이 있었고 지금도 거부처분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 처분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부작용 판송이 취소로 소위 종류만 바뀌는 거잖아. 그러면 이거는 21조 37조 문제라고요. 21조 37조 그냥 소위 종류 바꾸기란 말이에요. 처분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죠. 원래부터 거부처분이 있었고 지금도 거부처분이 있는 거니까 처분이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이건 그냥 소위 종류 변경이니까 37조 가지고 되는 거잖아. 근데 문제는 원래는 거부처분이 없었던 거야. 뭐라고? 거부처분 X입니다. 2번은 거부처분 X야. 이거는 오지정 X라고. 오지정이 아니야. 진짜로 부작이었어. 그래서 내가 부작용 판송을 제기한 거야. 처음에 내 소제기한 데 있어 아무 문제 없었던 거야.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소송 도중에 거부처분이 나온 상황이라고요. 이건 분명히 부작위 처분이 거부처분으로 소송 도중에 바뀐 게 맞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그걸 준용을 안 하고 있지. 준용 안 하고 있으니까 과연 입법자의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입법자는 걔네들이 옳든 그르든 간에 걔네들의 생각은 뭐냐? 이런 상황은 처분이 바뀐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처분이 바뀐 게 아니다. 이건 무슨 상황이다? 그냥 첫 번째 처분으로 거부처분이 나온 것이다. 원래 처분이 있었고 그 처분이 지금의 처분으로 바뀐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부작위가 처분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입법자는. 그러니까 지가 지금 스스로 충돌을 발생시키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22조 준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22조를 근거로 해서 이런 경우에는 부작위 판송을 거부처분으로 바꾸는 게 안 되는 거잖아. 그건 분명히 안 됩니다. 분명히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뭐로 넘어가 봐야 돼? 21조에 대한 문제로 넘어가 봐야 된다고요. 21조에 대한 문제.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돼요? 이건 분명히 소위 종류 변경은 맞죠? 네, 소위 종류가 바뀌는 건 맞아. 근데 그 중에 처분이 변경된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처분이 변경된 경우.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게 소의 종류 변경이야. 근데 소의 종류 변경 안에는 처분이 변경돼서 소송을 바꾸는데 소의 종류까지도 바뀌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처분의 변경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는 뭐가 있는 거야? 여기는 처분 변경이라는 게 있는 거야. 있는 거죠. 이 오른쪽에는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왼쪽을 우리가 1번 영역, 오른쪽을 2번 영역 이래 하게 되면 말이야. 이래 하게 되면 저 소의 종류 변경은 21조죠. 21조고 그 다음에 저 노란 색깔 처분 변경에 따른 소변경은 22조죠. 근데 둘이가 겹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겹치는 경우가 저런 식으로 겹칠 거란 말이야. 저렇게 겹쳤다고 했을 때 어느 쪽이 특별규정이고 어느 쪽이 일반 규정입니까? 처분 변경 쪽이 특별규정이지. 그러니까 소의 종류 변경과 처분 변경이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22조가 특별규정이고 21조가 일반 규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거 부작위 판송을 거부처분처럼 바꾸는 거 이거 얘기할 때 그래서 우리가 22조부터 먼저 생각해 보는 거야. 먼저. 근데 22조를 38조 2항이 준용을 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22조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그러면 그 다음 이제 넘어가야지. 일반 규정으로 21조를 적용시켜서 과연 가능할까 라는 생각으로 넘어가 본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 21조를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해봐야 돼요. 21조를 확대 해석을 할 것인가 한정 해석을 할 것인가 그런 내용이 지금 교과서에 나오는 겁니다. 확대 해석을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21조는 소의 종류만 바뀌면 다 허용을 하겠다 라는 문제로 보자는 거고, 한정 해석이라는 것은 이렇게 처분 변경과 종류 변경이 같이 겹치는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이럴 때는 오지정에 한해서만, 오지정은 처분 변경이 포함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처분 변경이 없는 오지정에 한해서만 그 소의 종류 변경을 허용하겠다. 21조를 그렇게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게 바로 한정 해석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봐봐. 확대 해석을 하게 되면 첫 번째 1번 상황, 원래부터 거부 처분이 있었던 오지정 상황이든
아니면 2번 상황, 원래부터 거부 처분이 있는 게 아닌 상황이든 간에 21조를 근거로 해서 부작위와 파인송을 거부 처분치로 바꾸는 건 다 허용되는 거야. 확대 해석을 하게 되면. 근데 한정 해석을 하게 되면 오지정인 경우만 인정하겠다. 처분 변경이 포함된 경우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보니까 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냐? 38조 2항이 22조를 준용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의미로 이해를 하냐면 이거는 부작위 위법 확인송을 거부 처분 취소로 바꾸는 것 자체를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버리면 이제 그 21조는 한정 해석이 돼버리는 거고, 그래 버리면 오지정에 한해서만 소외 종류 변경을 허용하겠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 1번은 허용할 수 있지만 2번은 소외 변경이 안 된다, 이렇게 보겠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요?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 부분을 학생들이 되게 많이 어려워하는데 요래 정리를 해봐. 어느 걸 확대 해석하고 어느 걸 한정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거부 처분 지송으로 바꾸는 게 인정이 되는 상황, 인정이 안 되는 상황. 인정이 되는 견해가 있고 인정을 하지 않겠다는 견해가 있겠지. 그러면 이걸 인정을 하겠다는 견해는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22조를 어디다가 38조 1항에다가 준용하지 않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22조를 2항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여기에다가 준용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부분이 하나가 있을 수 있을 테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우리 21조를 37조로 준용하는 거. 21조를 37조로 준용을 해서 부작위 파인송에서 소외 종류 변경 인정하는 거, 이거를 어찌 볼 것인가,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것인가. 이게 거꾸로 도는 거야, 거꾸로. 그래서 만약에 얘를 인정을 하게 되면은 얘를 한정 해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얘를 확대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가 확대 해석이 되는 거야. 거꾸로 된다고. 얘가 한정 해석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지금 이게 다르잖아. 얘는 처분 변경에 따른 소변경, 얘는 종류의 변경. 얘는 처분의 변경, 얘는 종류의 변경. 이게 지금 다르기 때문에 서로 반대로 돌고 있는 거야. 얘네 둘이가 이렇게 돼야지 같은 견해가 됩니다. 같은 견해가.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22조의 처분 변경에 따른 소외 변경을 38조 2항의 부작위 파인송에 준용하지 않는 이유는 부작위 파인송을 거부 처분으로 바꾸는 것 자체, 소 변경 자체를 허용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야. 얘를 뭐라고? 얘는요, 부작위 파인송을 거부 처분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 바꾼다고 했을 때 얘는 소 변경 자체, 소 변경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밑에 같은 경우에는 엄마야 잠깐만. 지금 인정이죠? 미안. 인정이죠? 밑에가 그거죠? 인정 안 되는 거라고 지금 생각. 여기 뭐라고? 얘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을 거부 처분 지용으로 바꾸는 것, 소 변경 자체를 부정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22조를 38조 2항의 준용을 안 하는 것을 확대 해석한 겁니다. 소변경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을 해버리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위에 이거 한정 해석을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이거는 뭐냐면 22조를 가지고 하는 소변경은 인정하지 않겠다. 22조를 가지고 하는 소변경은 인정하지 않겠다. 따라서 이것은 무엇으로 가야 되는 거냐? 21조를 사용하는 소변경의 문제로 넘어가야지 가능해진다. 이런 문제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부작위 파인송을 거부 처분으로 바꾸는 것은 22조 가지고 할 문제가 아니라 21조 가지고 할 문제니까 이걸 굳이 38조 2항에서 우리가 부작위 파인송일 때 준용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는 거야. 22조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다. 요거는 21조 쪽 문제다. 이쪽에 가서 해결해라.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게 되면 소변경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건 아니죠. 22조 쪽에서만 부정을 하는 거죠. 21조 쪽에서 허용을 하겠다는 거지. 그럼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돼? 21조를 37조에 부작위 파인송을 준용을 한 부분 여기서는요, 오지정을
오지정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거죠. 굳이 오지정을 필요 없다. 다시 말해서 저 21조는 뭐다? 21조는 모든 소의 종류, 모든 종류의 변경을 전부 다 허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근데 밑에 21조를 37조에 준용하는 것을 한정 해석하게 되면 요거는 부작위협파인 송을 거부처분 취송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이거는 오지정을 필요로 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부터 거부처분이 있었던 상황을 케이스를 1번, 원래부터 거부처분이 없었던 상황을 2번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1로 가게 되면은 1번의 소변경도 가능한 거고 2번의 소변경도 가능한 거고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1번의 소변경은 가능하지만은 2번의 소변경은 안 된다. 이렇게 돼서 이 부분이 안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된단 말이죠. 네. 이게 어느 쪽으로 치고 들어올지 모르니까 제가 양쪽에 대한 해석 가능성을 전부 다 열어놓고 설명을 한번 드려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행정소송법상 소변경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고, 잠깐 쉬었다가 민사소송법상 소변경으로 넘어가도록 하고요. 판서 그대로 사용할 거니까 그냥 지우지 말고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4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